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세무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김성범 세무사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안정된 소득과 워라밸을 보장받기 위해서 8대 전문직이라 하죠. 흔히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전문직에 대한 인기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무사 또한 그 인기의 한 흐름에 속하고 있는데요. 앞에 기사 보시다시피 최근 세무사 시험 또한 그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인기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응시 자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공인 어학 성적만 잘 확보한다면 바로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2차 시험까지 응시해서 그 2차 시험마저도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세무사란 무엇인지와 세무사가 수행한 업무 그리고 세무사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도대체 세무사란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을 통해서 조세에 대한 신고, 세무조정 계산서 등의 일체의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세무서는 이제 국가의 재정 업무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해야겠죠. 그럼 이 세금 징수 업무를 위해서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세종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헌법에서 규정한 납세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납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중간에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세무서와 납세자 중간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가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무사는 도대체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9가지 업무는 우리 세무사법에서 세무사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라고 소개한 업무인데요. 첫 번째,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업무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를 예시 들어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기마다 부가가치 신고 업무가 있고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다 그런 경우에는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법인세 업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1년의 기본적인 업무를 저희는 흔히 줄여서 법소부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소부 관련된 신고 업무를 우리 세무사들이 대행을 해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조정 계산서와 그 밖에 세무 관련된 작성 업무인데요. 이 업무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업자들이 대상은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금액을 일으킨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같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세무 조정을 받아서 신고하라. 이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인데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업무와 연관된 겁니다. 결국 세금 신고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복식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그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세금 신고를 하고요.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이름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 한두 개 정도 작성해서 세무서에다가 우리 이런 매출이 있습니다라고 신고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인데요. 이것 또한 세무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거나 혹은 자산가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즉 현명하게 파는 게 좋습니까? 등의 상담 또는 자문 업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초보 사업자를 예를 든다면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업종 코드를 뭘 선정해서 사업자를 내는지 등의 자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이제 고정자산 등의 설비 투자가 있습니다.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붙을 텐데요. 그 부가세를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 본인이 청년이다, 그리고 수도권 외에서 창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세법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검토해서 청년 사업자시네요. 그러면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시면 100% 감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납세자에게 세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하는 게 세무사로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 진술 대리인데요. 이 업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보면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세무조사 말 그대로 이제 납세자가 신고 또는 결정받은 세금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세무서 또는 구세청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세무공무원 분들 통해서 그 세금 신고 과정을 검토받을 때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일반적인 납세자가 그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가 의견을 진술 대리해서 납세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대응해 주고요. 두 번째, 세무조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잘 커트해서 요거는 우리 지금 업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등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의 이의신청 대리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공시가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걸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될 수도 있고요. 또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데요. 공시가격이 적절하게 잘 산정될 수 있도록 이제 감정평가사뿐만 아니라 우리 세무사들도 이제 이런 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 확인이라고 있는데요. 간혹 우리 납세자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공기관에 입찰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련의 업무를 할 때 표준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 업무 관련해서도 우리 세무사들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소득세법에 관한 성실신고 확인 업무인데요. 최근에는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중에서도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뭐냐면 두 번째 세무조정계산서 업무와 마찬가지로 세무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강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업무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맛보기로 세무사는 이런 업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사법입니다. 세무사법은 총 이렇게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총칙의 경우에는 세무사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무사의 업무는 이런 게 있습니다를 소개하는 장이고요. 두 번째 시험,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세무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를 우리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등록입니다. 자, 이 장에 따라서 세무사 시험 1차 및 2차 검증을 잘 받으시면 이제 세무사 라이센스가 나오는데요. 이 라이센스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집체 교육 1개월, 그다음에 특별 교육 5개월, 총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 3장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장 세무사의 권리 또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세무사의 권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납세자를 대리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꼭 기명나리에서 해라. 두 번째, 세무사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라. 탈세를 하지 마라. 명의대여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세무사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소개한 장이고요. 네 번째는 세무법인입니다. 자, 처음에 대부분은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이제 오픈해서 사업을 이행하는데요. 이제 사업을 이행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는 세무사를 만났다. 그럼 일정 규모 이상의 세무사를 합법하면은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이제 모여서 각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사 분들은 2명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반면에 세무사는 5명 있어야 됩니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구성원을 요구한 숫자가 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선 징계입니다.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중요하겠죠.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납세자를 위해서 이제 절세 컨설팅이라든지 신고 대행을 할 때 적법한 세법의 틀에서 하지 않고 혹시나 좀 너무 과감하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 징계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규정되어 있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6장은 한국세무사회입니다. 우리 세무사들이 모여서 우리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하나의 단체인데요. 단순히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이 업을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검증받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세무사회에서는 감리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는데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진행됐구나. 이런 식의 검증도 같이 할 수 있는, 즉 세무사로서 이제 권리를 보호받는데 꼭 필요한 단체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단체가 어떻게 설립되고 근거가 있는지 등은 세무사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에 있는 외국 세무자문사인데 참고로 보시고요. 보칙, 그다음에 마지막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도 중요합니다. 세무사업을 하면서 세무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생각지 못한 실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제일 심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에 해당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수위는 낮지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그 근거 규정이 8장 벌칙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무사 라이센스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세무사가 시험이 최근에 인기가 급등하고 있구나라는 걸 방금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1차 및 2차 시험 합격률을 여기 표로 나타냈는데, 일단 응시원부터 한번 볼까요? 1차 응시원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준을 봤을 때 이제 18년에는 14,3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증가를 해서 2020년에는 11,672명, 그리고 2022년에는 무려 14,708명입니다. 매년 이제 응시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만큼 세무사 시험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고, 어떻게 돌려 말하면 세무사 시험 관련된 경쟁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인데요. 합격률은 기본적으로 매 연도 보시면 대부분 한 30%대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합격률이 낮은데 이때는 대부분의 과목이 좀 어려운 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좀 특이한 해가 많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 설명을 좀 약간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절대평가입니다. 꽈락 40점이 나지 않으면서 평균 60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1차 시험은 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에서 서로 경쟁할 일은 잘 없고요. 사실상 2차 시험이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 여기서 이제 수험생 간에 경쟁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매년 합격자 수를 딱 정합니다. 그 합격자 수에 들어가야만 세무사를 합격할 수 있고요. 그 합격자 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불합격이라는 고배를 마셔야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합격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하시면 현재 최근 세무사 합격자 인원수는 700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는 630명이었는데요. 그때에 비교하면 현재 70명 정도 좀 더 뽑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21년은 좀 약간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때는 2차 시험도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약간 채점 과정에서 좀 특이한 게 있었고 일부 면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뽑힌 해다 보니까 좀 채점 관련해서 불공정하지 않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바탕으로 재채점이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75명이 추가 합격하는 좀 특이한 해였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2차 시험 합격률을 봤을 때는 1차와 다르게 대부분 한 11%에서 13% 사이에서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사 합격자 관련된 연령 비율입니다. 연령 비율 관련해서는 20대와 3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20대의 경우에는 54%이고요. 30대의 경우에는 37%입니다. 이 두 연령대를 합치면 사실상 91% 대부분의 합격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0대 합격자의 경우에는 비율 측면에서는 8%인데요. 인원수로 따지면 한 5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의 경우에는 30%대로서 아직까지는 남성 비율이 좀 더 높은데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응시자 수가 늘어나고
그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자, 세무사 시험은 어떻게 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응시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 저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제 세무사법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결격 사유 중에서 그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지는 제가 바로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행여나 이제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은 세무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세무사 시험을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5년간 시험도 응시하지 않고 공부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실 때 꼭 본인의 실력을 믿고 부정행위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치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결격 사유인데요. 우리 세무사법 4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 응시할 수 없구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저를 통해서 결격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쯤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미성년자는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만 미성년자가 합격을 하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참고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사유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요.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경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탄핵이나 징계 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탄핵되었다 해서 무조건 응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탄핵되고 나서 3년간은 응시할 수 없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앞에서도 탄핵받은 경우에 3년까지는 안 된다 했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까지는 응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덟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3년이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징계 강도가 낮다 보니 3년이 아니라 1년까지는 응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홉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한 중에 있는 자, 말 그대로 아직 본인이 그런 가호로 인해서 벌을 받는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응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 열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생각하기로 하고요.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그냥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히 응시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챕터였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시험 면제 대상자입니다. 간혹 이제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 중에서 일부 면제 대상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본인이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제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즉 국가직 세무공무원인데요. 국가직 세무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요. 두 번째,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즉 지방직 세무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1번 국가직과 다르게 단서가 좀 붙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냐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 즉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차 시험이 면제되는구나. 국가직과 좀 다르죠. 국가직은 10년이면 무조건 1차 시험이 면제받는 반면에
지방직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된다라는 단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지방직 세무공무원입니다. 근데 이제 경력이 20년 이상이면은 앞에서와 같이 고위 공무원 요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대위, 즉 군대에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이죠. 대위 이상의 재정평가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즉 대위를 달고 10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10년 이상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 중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일부 과목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인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세법학 1부, 2부 이게 무엇이지?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빠진 과목이 세법학 1부와 2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과목을 면제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이상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앞서 말씀드린 지방직 공무원과 비슷하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국가직 세무공무원으로서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 중에서도 세법학 1부와 2부도 면제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즉 국가직 세무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시험 과목도 면제받을 수 있겠구나. 좀 지방직과 국가직에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 차이가 왜 있는지는 설명한 게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일부 경력이 있으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무사 시험 일정 및 응시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표는 올해 세무사 시험 일정 관련된 표인데요. 올해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60회 세무사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의 접수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7일. 생각보다 기간이 촉박합니다. 사실상 5일밖에 없는데요. 이 5일 내에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접수를 해서 시험장도 배정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1차 시험은 언제쯤 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옛날에 시험을 칠 때는 한 4월 말쯤에 쳤거든요. 근데 제가 합격한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시험 밀리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1차 시험 일정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2023년 5월 13일에 1차 시험을 실행되었고요. 2차 시험은 언제 쳤냐라고 봤더니 2023년 8월 12일에 2차 시험이 이제 실행되었습니다. 이제 1차와 2차의 차이가 있다면 1차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대략적으로 한 달 뒤면 나옵니다. 올해의 경우를 보시면 2023년 6월 21일 이제 1차 시험과 비교해 보면 거의 대략적으로 한 달하고 좀 더 차이 나죠. 근데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차 시험은 이제 시험을 치고 오후가 되면은 한 오후 5시 또는 6시쯤 되면 그 답안이 바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답안을 바탕으로 본인이 시험을 치고 시험지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시험지 가져와서 이제 채점만 해보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합격했는지 또는 불합격했는지 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일단 합격자 발표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일이 2023년 8월 12일인데 발표일은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무려 3달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저도 옛날에 이 발표 기간을 기다릴 때 정말 피가 말리는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합격을 했나 안 했나, 혹시나 안 했다면 다시 시험 공부를 언제 준비해야 되나, 이런 막 혼란스러웠던 감정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1차 시험처럼 좀 빨리 발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주관식이기도 하고 최근에 응시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1차 시험 합격자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결국 시험을 출제하신 교수님들께서 이 2차 답안을 채점하다 보니 객관식도 아닌 주관식을 채점하는 것이고, 그다음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특이사항 말씀드리면은 우리 세무사 시험은 만약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해도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연도까지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본인이 그해 연도에 1차는 붙고 이제 2차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바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접수를 이 2차 시험 접수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접수 기간에 꼭 시험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 같지만 제가 실제로 그런 세무사님 봤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수습을 했던 세무사님이신데 본인이 이제 저희가 보통 1차 합격하고 그 다음 연도에 2차 시험 응시한 사람이 유예생이라거든요. 본인이 유예생 신분이었고 당연히 자동으로 접수된 줄 알고 이 접수 기간에 세무사 2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서 접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이 접수 기간은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다 보니까 그해 연도에 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중한 기회 1년이 날아가면 얼마나 멘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지금은 듣고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본인이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꼭 산업인력공단에 공고 일정 잘 보시고 언제 접수 기간인지 본 다음에 이 접수를 잘 하시길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응시료는 뭐 그해 연도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응시를 하든 아니면 유예생으로서 2차 시험만 응시하든 응시료는 3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무사 시험 준비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다 보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영어 성적, 즉 공인어학 성적을 확보하시고요. 그 성적을 확보하고 나시면 이제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제 절대평가로 구성된다 말씀드렸고 과목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이 60점을 넘어야만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시험은 이제 1차 시험과 다르게 상대평가로 진행되고요. 이제 합격자 인원이 매해 정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700명을 기준으로 딱 끊어서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산업인력공단을 보시면 합격자 수가 700명을 살짝 넘으실 거예요. 이유는 만약에 동점자가 있다. 그래서 그해 연도에 합격자 커트라인이 50점인데 50점에 몰린 사람이 그래서 20명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가 탈락한 게 아니라 전원이 합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700명이 아니라 동점자 때문에 합격자 수가 좀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수습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과정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공인어학 성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공인어학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공인어학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토플, 토익, 탭스, 지테프, 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본다면은 토플은 일반 응시자 기준으로 봤을 때 PBT는 530점, IBT는 71점 이상을 획득해야 되고요. 만약에 청각장애이다 이런 경우에는 352점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익입니다. 아마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제 이 토익을 좀 많이 응시하는데요. 일반 응시자의 경우에는 70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35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탭스의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의 경우에는 340점,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204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제 지테프의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는 65점 이상, 청각장애인은 43점 이상이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렉스라는 과목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는 625점 이상, 청각장애인은 375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공인어학 성적 관련해서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험생분들께 유리하게 바뀌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토익을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토익 700점 이상을 획득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영어 점수가 2년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무사 시험에 1차 응시하고 바로 합격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행여나 이제 1차 시험을 여러 번
불합격을 했다. 이런 경우에 토익 점수 한 번 있다고 해서 무작정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 2년을 경과하면 토익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험생에게 유리해졌다. 즉, 한번 영어 공인어학 성적을 획득하면 5년간은 이 영어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순수 회계 세법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라고 보시면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60일에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기간입니다. 즉 2024년 세무사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이미 토익 점수를 땄는데 이런 분들은 그럼 2년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이제 사전 등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날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이 뭐 2022년이나 2023년에 토익 점수 700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은 이제 유효기간이 2년인데 만약에 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사전 등록을 해놓는다. 그러면 본인도 동일하게 5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보시자마자 세무사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전 등록을 가급적 하실 것을 권해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등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익, GTEF 그리고 탭스입니다. 이 세 가지 공인어학 성적의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월하게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절차를 저와 다시 함께 같이 본다면 첫 번째,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통해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웬만하면 안 그러시겠지만 꼭 이 제출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 홈페이지가 아니라 뭐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등에 등록한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은 2년 유효기간이 2년이 된다는 뜻이고요. 5년은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혹시나 본인이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토익이라든지 공인어학 성적을 받기 위해 영어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러한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 등록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토플과 플렉스, 그리고 여기서 또 토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토익은 뭐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어학 성적은 첫 번째와 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월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해당하는 어학 시험의 경우에는 등기 우편이나 또는 방문을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좀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그럼 제출 기한이 언제입니까? 라고 본다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통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 빨간색 표시체가 돼 있죠.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제출 기간 좀 특이한데요. 아까 앞선 성적들은 언제든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 토플, 플렉스 등의 성적, 공인어학 성적의 경우에는 매월 초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시와 같이 만약에 내가 7월 달에 제출하겠다라고 한다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7월 10일부터 뭐 7월 30일까지는 안 받겠다는 의미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세무사 영어 시험 성적표 제출 시청서 한 부와 공인어학 성적표 원본 한 부가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일본 토익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 확인 동의서 한 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성적 확인 동의서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서류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앞서 뭐 토플이나 플렉스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월하게 어학 성적표 원본을 출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일본 토익의 경우에는 이제 뭐 대사관에 확인을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어학 성적을 응시하기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곤란하지만 가급적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공인어학 성적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적 신청서와 일본 토익의 경우에 성적 확인 동의서
예시인데요. 뭐 신청서 그냥 간단히 보면은 뭐 첫 번째는 수험자 서약 사항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인적 사항, 세 번째는 영어 시험 관련 내용, 내가 어떤 걸 응시했는지, 뭐 토익인지 토플인지 등이 있고요. 옆에 성적 확인 동의서의 경우에는 이 동의서를 통해서 내가 일본 토익 몇 점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확인을 받고요. 뭐 공증이 됐든, 만약에 아포스티유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럼 그 아포스티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까지 해서 제출하면 된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공인어학 성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인어학 성적을 확보하고 나서 세무사 1차 시험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응시하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도 예전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세무사 1차 과목 준비하면서 공인어학 성적도 같이 준비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공부를 같이 병행하기보다는 뭐 토익이 됐든 토플이 됐든 빨리 어학 성적에 집중해서 그 어학 성적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과목 준비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 봅니다. 제가 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 수험지 중에 기억나시는 분이 1차 시험 응시일이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그 토익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신 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은 막 불안한 마음에 1차 시험 준비도 어설프게 하시고 어학 성적 준비도 어설프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간신히 어학 성적을 확보해서 1차 시험 응시하게 했지만 워낙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 안타깝게도 그 1차 시험에 그 연도에 고배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급적 우리 세무사 시험의 메인은 회계, 세법이지 어학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메인이 아닌 것은 빨리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한 후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이제 시험이 보통 1교시, 2교시 나누어서 시험 치고요. 1교시 시험 과목은 재정학과 세법학 개론입니다. 재정학은 약간 경제학에 해당하는 과목이라 보시면 되고, 세법학 개론은 말 그대로 이제 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법학 개론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세법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세법은 저희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간혹 이제 회계사 시험에도 세법 과목이 있습니다. 그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세무사 시험에 넘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각 시험의 세법의 범위가 약간 달라요. 1차에서. 어떻게 다르냐면 회계사 1차 시험 과목에는 지방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는데 세무사 1차 과목은 그게 없습니다. 단 2차 과목에 이제 존재하고요. 반대로 회계사 1차 과목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타 세법 중에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그다음에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법의 시험에 대한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그 점도 한번 참고하셔라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교시에는 이제 또 두 과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회계학 개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번째는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을 모두 응시한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법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면 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이제 시험 시간은 각각 이제 80분씩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재정학도 40문제, 세법학 개론도 40문제, 나머지 회계학 개론도 40문제, 선택법도 40문제. 근데 80분. 사실상 그냥 이론적으로 본다면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진다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시험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세우진 않고 상대적으로 고득점 과목에 그래서는 시간을 빨리 최소화시키고 이제 회계나 세법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뭐 문제를 풀이하는 전략을 대부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회계학 개론에는 이제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 원가 관리 회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세무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편하게, 간략하게 이런 과목이 있다라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5개년도 과락률을 볼 건데요. 일단 재정학이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부분 10% 중반대의 과락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정학은 1차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 과목 중 하나이겠구나 라는 포인트 하나 짚으실 수 있겠고요. 좀 밑으로 가볼까요?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학과 동일하게 사실상 꽈락률이 낮습니다. 그 말은 선택법과 재정학은 세무사 1차에서는 합격을 위한 키포인트 과목이 있구나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세법학개론이란 회계학개론은 무조건 점수를 못 받는 과목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세무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법과 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본 문제라 할지라도 다른 재정학이나 선택법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법학 개론의 경우에는 꽈락률이 앞서 말씀드린 과목에 비해서 그 꽈락률이 높습니다. 회계학 개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30% 이상의 꽈락률을 수렴하고 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2018년에는 33%, 2019년에는 약 37%, 2020년에는 44%까지 갔다가 21년에는 50%를 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작년에는 다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꽈락률이 30% 후반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점수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구나 라는 내용 하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아무래도 회계학 개론입니다. 꽈락률만 놓고 보면 꽈락률이 기본적으로 다 50% 이상이네. 그럼 이 과목에서 60점 이상 획득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 시험을 준비해봤지만 본인이 정한 커리큘럼과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한 믿음만 확실히 있다면 충분히 세법과 회계학에서 60점 이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재정학과 선택법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획득해야 될 키포인트 과목이고요. 회계학 세법은 꽈락률이 높다 보니까 첫 번째 꽈락을 피해야겠죠. 우리 시험에서 꽈락은 40점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0점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본인이 보통 우리 수험 기간이 1차 시험 준비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면 충분히 6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1차 시험을 쳤을 때 회계학 세법에서 실제로 60점 이상을 획득했었는데요. 그 60점을 왜 획득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회계세법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암기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키포인트 과목들에서 빨리 풀고 거기서 시간을 다수 확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회계세법에서 점수를 좀 획득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넘어가기 앞서서 이제 수험생 카페라든지 주변의 선후배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60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할 겁니다. 저 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재정학과 선택법은 점수 받기 수월하니 여기서 80점을 받고 회계학 세법은 꽈락을 피해야 되니 40점 이상 받자. 흔히 4488이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 4488 전략을 잘 활용해서 1차 시험을 합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우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기본적으로 2차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근데 2차 시험은 대부분 회계학 세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시험에서는 재정학과 선택법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40점을 맞기 위한 전략으로 가시게 되면은 1차는 어떻게 잘 넘어가실지 몰라도 2차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에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게 40문제가 100점이다 보니까 한 문제당 2.5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몇 문제를 맞춰야만 60점인지.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전략을 이렇게 세웠어요. 재정학은 70점 맞자. 저는 왜 70점이라고 말했냐면 저는 상대적으로 좀 경제학 과목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80점 맞으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바에 차라리 딱 확실하게 70점 맞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40문제 중에 28개만 맞추자 싶어서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풀 때 제가 확실히 푼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를 안 하고요. 좀 애매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별표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 개수가 만약에 10개 미만이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푼 거는 30개가 되니까 굳이 내가 재정학에 시간을 과투입할 필요 없겠네. 그래서 과감하게 바로 세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재정학에 투입한 시간이 한 25분 정도 됐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 세법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세웠던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 전략 괜찮은데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좀 별로야. 나는 재정학 80점 맞을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1차는 평균 60점만 넣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고득점 한다고 해서 뭐 상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나는 수석을 해야겠다. 반드시 1차 시험에 수석을 해서 엄청난 명예를 누릴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수험생분들은 합격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고득점 필요 없다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내가 뭐가 강한지 뭐가 약한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2교시는 어떻게 준비했냐라고 하시면 2교시는 저는 이제 행정소송법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시험지를 주면 시험지가 문제였는지 확인을 시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지 확인을 빨리 한 다음에 바로 눈으로 풀어요. 그러면 의외로 행정소송법 다른 선택법도 그렇지만 그 확인한 시간에도 뭐 한 적으면 3문제, 많으면 5문제 이상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험 시작하기 전에 몇 문제를 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 행정소송법도 한 20분대 만에 다 풀었고 그 푸는 과정에서도 여기서는 제가 80점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80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풀었는지 내 별표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 정도면 설령 틀리더라도 한 70점 나오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회계학 넘어가서 회계학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6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했다라는 내용 하나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법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라고 본다면 응시자 수를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응시자 수 중에서 민법이 가장 낮습니다. 민법이 가장 낮으니까 이 과목이 어렵겠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뭐 대표적으로 상법을 예시로 든다면 상법은 기본적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세무사 시험을 넘어오신 분들이 응시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전통적으로 상법이 시험 과목 아니야? 이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좀 그걸 바탕으로 응시한 분들이 많아서 좀 상대적으로 두 번째 응시자 수가 많다라는 걸 차지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8년부터 보시면 뭐 4,300명, 2019년도 4,200명 이뤘다가 2020년에는 무려 6,900명, 사실상 7,000명 이상이 이 시험 응시했는데요. 왜 행정소송법이 인기가 많냐면 이게 좀 안 믿기시겠지만 분량이 말도 안 되게 좀 적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분량에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행정소송법을 많이 응시하고요. 민법 엄밀히 따지면은 5장으로 법률로 봤을 때 1장부터 5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민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1장만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법대에 계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시거든요. 민법을 이미 배우기도 하셨고 그리고 1장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수월한데 그러다 보니 좀 요 응시자 수에서 법대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뭐 1차 시험이 합격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가끔 이 과목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상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뭐 법인에 대해서 배우고 합병이 무엇인지 배우고 분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세법 주제를 공부할 때 좀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뭐 합병, 분할 보통 이게 특수 주제인데요. 이 특수 주제는 세무회계에서도 중요하고 세법학에서도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 가지고 가셔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의무를 잘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싶다면은 상법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리갈 마인드를 해야 될까요? 약간 법적으로 좀 지식을 좀 쌓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뭐 민법을 공부해라라고 권한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뭐 민법을 안 본다 할지라도 2차 세법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법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안 와닿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양도 좁고 수월한 과목이다 보니까 응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평균 점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응시자 수 대비를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뒤처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고득점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민법의 경우에도 응시자 수가 적긴 하지만 평균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다른 과목에 비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잘만 준비하면 충분히 응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1차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세무사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